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역사란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밀립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부터는 이제 세계사의 줄거리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세계사란 무엇이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이력서를 종합한 게 세계사입니다. 그게 너무 많아서 어떡하냐?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이 정리가 돼서 세계사라는 책도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지만 또 언제부터를 얘기하느냐? 그것도 또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선 시간을 놓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언제쯤 형성됐느냐? 왜 그 흔히들 무슨 꽝 하는 소리가 나고 태양계가 형성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물어요. 그게 언제쯤 일이냐? 종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강 기억하기 쉽도록 한 그저 50억 년 전에 그레이트 뱅 테어리 꽝 하는 소리가 나고 이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50억 년. 50년도 긴 세월인데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지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살게 된 건 언제냐? 그거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것도 대개 짐작으로 합시다. 한 150만 년 내지 200만 년 전에 사람의 모습을 한, 그 호미니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모습을 한 그런 뭐 동물이라면 안 됐지만 하여간 인간의 조상이 나타났다. 이러고 지금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이렇게 나타난 건 그 사이에요. 여러 종류가 뭐 침판지라는 것도 있고 비슷하다. 원 인류 그런 사람들 그런 종자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다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가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늘 말하는 호모사피엔스가 돼서 그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니지만은 지구사에 살면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거는 인간을 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서서 걷는 동물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원숭이가 좀 걷는 흉내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그렇지만 그게 걷는 건 아닙니다. 캥거루라는 건 본시가 서서 뛰어다니고 그러지만 직립 자세 그걸 뭐 쉬운 말이에요. 스탠딩 포스처 그걸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의 문명은요 그 직립 자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왜? 그냥 네 발로 다니면은 뭐 손이 자유가 없잖아요. 걸어 다녀야 하니까. 아직도 모든 동물이 그런다는 게 있는데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만이 섰습니다. 직립 자세. 그 섰기 때문에 손이 자유를 얻었어요. 이 손으로 만든 겁니다. 문명의 대부분은. 그러면 그런 걸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이 힘들었겠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시인이 원시적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저 먹을 걸 가서 구해오고 사냥을 하고 그밖에 할 줄 몰랐어요. 농사 짓는 건 훨씬 전이죠. 그때부터 문명이 탄생되지만은 그 전에는요 그저 먹을 거 구하느라고 산을 헤매이고 뭐 강가에서 고기 재배하고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농사를 지면서 농사 덕에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도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채집해오고 또는 사냥하고 할 때는 여러 사람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차차 농사를 지니까 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농사지어서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 자연히 도시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근데 이 세계에 4대 문명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금 뭐 이란 메소포타미아는 강 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변에 생긴 문명인데 농경사회죠. 물이 있는, 강이 있는 데서 문명이 생깁니다. 사실 이집트 그러면 나일강. 그게 젖줄이죠. 강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그 농사는 또 협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 집에 뭐 추수할 때 가서 도와주자. 그 집에서 또 와서 도와준다. 뭐 이런 협동하는 생활도 되고, 또 농사 지면은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생각하는 여유, 철학이라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지요. 밤낮 뭐 쫓기고 먹을 거 구하러 다니고 언제 합니까? 그러나 이제 생각한다는 거. 그게 가능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 속에 나옵니다. 그걸 뭐 영어로는 쉬워요. 사상가 그러지 않고 thinker,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농경사회에 이제 훌륭한 인물들이 탄생하게 되죠.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 인생이 뭐라는 걸 스승들이 나와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건요, 있어야 문명은 발달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비록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문명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건 5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고 그 인류가 뭐 조상들이 나타난 게 얼마 되지 않지만 뭐 150만 년, 200만 년 합시다. 그리고 차차 호모 사피엔스가 성장을 하는데, 그는 뭐 빙하기도 지나고 지구의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자꾸만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살게 되고, 강변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유목민도 나오고, 뭐 이런 역사의 과정이 동시에 모든 세계에서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한 문명권이 뭐 나일 강변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두 강의 유역도 농사 짓고, 또 인다스 강변에 인도 사람들도 농사 짓고, 또 우리가 친근한 황하 유역의 중국 사람들의 문명도, 그 중국은 문명이니까 그걸 오리엔트라고 그러잖아. 그 대개 그 세계를 가리켜 오리엔트라고 하고, 빛은 동방으로부터. 그런 말은 여기가 새로운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차 그때는 이제 서양으로 옮겨가고, 또 서양 독특한 문명이 생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오리엔트의 문명이 중요하게 역할을 해서 세계에서 통하는 말이 빛은 동방으로부터, 오리엔트가 중요한 세계가 됐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역사를 공부해서 이 시대에 뭐 태평양의 새 시대가 온다든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역사에서 무슨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을 얘기하는 게 역사지만은 어제를 알아야 오늘을 이해합니다. 오늘을 이해해야 미래에 대한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걸로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문제들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근 한번 인류가 걸어온 길을 더듬어 봅시다. 처음에 이제 4대 강유역에 그런 문명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제 보면은 서양 문명이 일어나는 것은 동양 문명의 영향이 있죠, 다. 그렇지만 또 거기 독자적인, 뭐 에게 바다를 중심해서 이제 바다로 가니까 강변이 아니라 바다로 또 가서 그 바다의 섬들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되고, 오늘에 이르는 과정을 그저 대략 설명을 하면서 쉽게 알아듣기 쉽게 역사란 인류의 이력서다, 뭐 그런 말 다 우리가 기여하는 거예요. 다 필요하지 않고 요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가 이게 역사다, 그걸 역사인 줄 아는 거지, 그보다 많은 일이 우리 역사상에 있었죠. 그걸 간추린 게 역사책이 될 겁니다. 그 역사라는 말 자체가 얘기입니다.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건 스토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뭐 시간으로 하면 지구가 생긴 게 적어도 50억 년이나 하고 인간의 조상들이 모습을 나타낸 게 한 200만 년 전은 될 거라 그런다면은 너무 방대한 건데, 그러니까 역사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거는 이제 원시 시대니까 거의. 그 초기는 뭐냐 그러면은 대개 생활 도구가 돌멩이로 만들었는데 때려서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사시대의 구석기시대라 그래요. 석기시대도 나누어서 신석기시대가 있고 구석기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작하는 것은 그 구석기시대에 돌멩이로 물건을 만들어서 쓰던 때, 그러니까 원시는 그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차차 지혜가 생기는데 나무떼기를 많이 썼겠죠. 그렇지만 그건 다 없어지고 그 돌멩이 쓴 게 남아있어 가지고 어떤 시기에는 아주 서투르게 다듬은 돌을 썼지만은 차차 이걸 갈고 또 갈아서 쓰기 편리한 걸 만들었다. 그래서 그죠, 대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 농사라는 게 시작이 되죠. 농사 짓기 전에는 문명 문화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게 이제 먹는 거,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가. 예전에요, 아주 먹을 것을 산에 가서 구해오고 뭐 강에 가서 잡아오고 사냥하고 낚시하고 그렇게 살던 시대에는요, 뭐 아주 아무것도 먹을 것 찾지 못하면 죽으니까, 또 기후가 굉장히 추워진다든가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도 겪었지만은 이제 농사를 지면서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모든 면에 좀 느릴지는 모르지만 확실하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여유가 생깁니다. 문화라는 건 여유 없이는 안 됩니다. 밥을 먹기도, 세끼 먹을 걸 구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조상들 중에는 겨울이 끝나자마자 총각들이 나무하러 산에 갑니다.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한 단 잔뜩 해치고 그러고서 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산에서 내려올 때 진달래꽃이 피었으면 진달래꽃 한 가지를 꺾어서 나무단에 쿡 꽂고 내려오면서 뭐 버들피리고 만들어서 또 노래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땔감을 마련하고 좀 추운 겨울을 지났으니까 이제부터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겨서 먹을 것을 저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대비할 수 있어야 문명 문화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에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DNA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농경사회에 태어납니다. 그 농경사회에서 뭐 서양을 놓고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다 그런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을 깊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양에도 공자도 있고 뭐 맹자도 있는 것은 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양 말에 늘 되새겨야 될 것은 사상가라는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사상가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철학이 있는 겁니다. 철학 없으면요 인류가 여기까지 못 옵니다. 이 차차 여유가 있어서 계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 싸움은 여전하다고 하지만은 양상은 달라졌죠. 뭐를 만들어내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계급이 있고 그들을 지배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옛날 흔한 말은 사, 농, 공, 상입니다. 사는 선비사자니까 지배계급에 속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도 먹지만 그 지배계급에 먹을 것을 대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산, 농, 공, 상이니까 재주 있어서 물건 만드는 사람은 셋째고 장사꾼은 넷째였습니다. 사, 농, 공, 상. 그 농경사회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그 순서가 요새도 권력을 잡은 사람이 대단하죠. 근데 그게 계급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급사회는 우리도 타파했습니다, 이제. 계급이 나면서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이 노력해서 못 살던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하고, 비지배계급이 지배계급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근데 농경사회가 안정되니까 그것도 문자를 생각해냅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걸려서 문자가 나왔죠. 어디서 다 만들어진 걸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에 굉장한 공헌을 한 거죠. 물론 우린 중국 글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글을 만들었다. 그러나 서양의 알파벳가 A, B, C, D가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닙니다. 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쓰이게 된 것뿐이죠. 그게 농경사회의 특색이 뭐냐? 그러면 대개 물이 필요하거든요. 농사 지으려니까. 그러니까 강변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4대 문명의 원류, 그게 다 강변입니다. 강이 있어야 물을 쓰니까. 이 수리공사, 뚝을 쌓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배계급은 반드시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에 노동을 시켜야 합니다. 나 노동 힘들어서 못해요. 그럼 너는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부역입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군대에 나가야 하듯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공사도 하고 물기를 잡아야 물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트포겔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오리엔털 데스포티즘, 동양적인 전제주의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전제주의가 어디서 생겼느냐? 사실은 물을 써서 농사 짓는 그런 강유역의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그런 소위 전제주의적으로 나가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래서는 안 되고 몇 시간 일을 해야 된다. 그걸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대에 여러분 문화유적으로 보는 것 가운데 엄청난 작품들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인류는 고생하면서 생각을 함께 하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분명합니다. 세계사에 대한 얘기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서양의 중세에 대해서, 중세에 대해 medieval age, 그러니까 middle age 그러기도 하고, 그 중세라는 것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느냐, 그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중세의 특색을 한번 요약을 한다면요, 이 서양은 그렇게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나누지만요, 동양사는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한국사를 가지고 봐도 때가 비슷하게 서양하고 맞는 게 다 통일 신라까지가 고대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고려조가 되면서부터는 그것은 우리도 중세가 시작되고 그 중세가 끝나면서 또 근세사가 시작이 된다.
대개 뜯어 맞추는 건데 서양은요, 이 고대가 중세가 될 때 굉장히 큰 정신적 배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세 천년은 기독교의 교회, 오늘의 가톨릭 교회지만 가톨릭 교회가 전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서양에서는. 또 특색 하나가 뭐냐 그러면 봉건 체제가 자리 잡았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서양 역사에. 또 하나는 차차 도시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농경사회를 벗어나는 징조가 보인다 그 말이죠. 시작이 보인다. 근데 가톨릭 교회가 전권을 장악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큰 의미의 기독교라는 것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왜 박해를 했는가 그러면 로마가 비교적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였는데 왜 박해를 했을까? 이 기독교도들이요, 황제 숭배를 안 해요. 로마의 특색은 황제를 신처럼 모셔야 되는데 안 해요. 왜?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다.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못마땅해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 신자들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박해를 하니까요,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먹고 살면서 죽으면 거기다 매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타콤, 콤베라고 그래요. 그거는 분묘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게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톨릭은 아직 생기기 전이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고 거기 들어가서 예배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게 아마 31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공인을 해가지고 테오도시우스 대제 때 국교가 됐습니다. 힘이 생기죠. 가톨릭 교회가 생깁니다. 교황이 생깁니다. 점점 교황권이 커집니다. 세속의 군주보다도 교황이 더 높습니다. 성직자는 범죄가 있어도요, 일반 법정에서 안 해요. 교회에서 재판을 하면 다 유리하게 끝내줘요. 특권 계급이죠. 그래서 심지어 독일의 황제 헨리 4세도요, 아니 교황 말을 안 듣는다고 아주 파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뻗대고 있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때는 로마에 있지 않고요, 저 카노사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가 나도 다 들려보긴 했는데 그 날씨가 좋은 데인데 내가 갔을 때는 아마 추운 때도 있나 보죠. 거기가 그 추운 겨울에 눈구덩이 속에서 헨리 8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요, 3일 동안 참아했습니다. 죄송하니까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를 파문했던 그를 다시 일으켜서 뒤에 물론 헨리 4세가 교황청에 이 원수는 갚습니다.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한 인간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교회가 맡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그럼 이 교회에서요, 태어난 사람이 교회에서 이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뿐만 아니라 결혼도, 이제 좀 크면 견신예, 그래서 confirmation, 그런 게 하나 또 있어요. 1급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중 하나는 결혼이에요. 결혼할 때 저희끼리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허락하는 걸 해야죠. 그러니까 남은 세례 받아야 되고, 세례 받기 전에 죽어도 이름도 없어요. 애가 세례 받기 전에 죽으면. 그렇게 되죠. 결혼해야지요. 죽으면은 반드시 교회 신부가 가서
extreme unction, 임종 도유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기름을 바르고 그 신부의 축복을 받으면서 가야 돼요. 일생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세력이 큽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것이 가톨릭 교회고, 가톨릭 교회가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중세입니다. 늘 이때가 되면은 셸리라는 영국 시인의 이런 시 한 수, 그것도 일부를 늘 연상하게 되죠. 그건 무슨 시인가 하면은 겨울이 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그런 시입니다.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그런 시 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왜 얘기하는가 하면 셸리가 Trumpet of the Prophecy, O Wind, 그게 소풍의 노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미래를 놓고 셸리라는 하는 사람이 늘 직면한 문제를 그걸로만 보지 않고 이제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자체를 이게 뭐 역사는 결국은 인류의 멸망으로 갈 거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무슨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 고대 사회 얘기는 뭐 많이 하지도 못했지만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 중세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나라에 중세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세를 모릅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중세 서양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도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시대였다. 모든 것은 교회에서 처리되고 모든 것은 교회가 하고 세속의 군주는 교황만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건 뭐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차 중세 사회가 도시가 생기죠. 도시가 생기는 건 급격하게 안 생깁니다. 천천히지만 농사 짓는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사도 하고, 그래서 소위 계급이 사, 농, 공, 상, 그 네 가지가 동양에는 생기고 서양에도 그 비슷한데 위는 귀족이 생기는 거죠. 사, 선비, 지배계급, 농,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 물건 만드는 사람, 상, 상인들, 계급이 갈라집니다. 뚜렷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죠? 다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압도적이고 지배계급이 요만큼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가 차차 생기면서 거기서 큰 돈 버는 사람, 큰 돈 아직도 그거 아니고 은행업을, 중세에도 메디치 집안이 은행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게 한참 뒤지만은 그래도 돈을 본다. 금융 경제 그런 게 등장하는 게 다 중세의 후기 아닙니까? 그때 처음엔 다 물물 교환했으니까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지만 이제 돈이 단위가 돼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돈에 이자가 붙고 그걸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저 서양에서 그 은행업을 시작하니까, 금융업을 시작하니까 큰 돈은 그 사람들이 벌게 되고 뒤에 그들이 어디서 큰 힘을 가지는가 하니 교황청에도 돈이 부족할 때 돈을 대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배계급이 농사 짓는 사람을 우대했어요. 그밖에 없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장사하는 사람, 제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계급 중에서 인도 같은 데는 그 계급의 untouchable,
불가촉 건드리지도 마. 아주 그 부정을 타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 말도 하지 마. 사람이 오면요. 그 언타처블에 속한 그건 나면서부터 언타처블이에요. 그 사람들은 피해가요. 제대로 사람이 오면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못해요. 그런 계급 사회를 연출했던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세 사회가 왜 특색이 있는가 하면은 지방 분권적이거든요. 지방이 분권이 돼서 다 지방에 봉건 영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통치해요. 그러니까 왕, 뭐 황제, 뭐 교황 이런 존재가 있어도 평생에 그들하고 상관없어요. 왜? 이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지방의 봉건 영주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도 거기다 냅니다. 그런데 서양의 지방 분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다음에 테리토리얼 스테이트, 영토를 가진 국가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라,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가 되죠. 그 전에는 그 나라가 주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건 지후들이 다 귀족이 되고 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혁명이 나니까 묵고 먹은 그 지배 계급의 그런 폐해를 단숨에 다 없애하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계급을 다 타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분 사회가 아니고 다 능력에 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어른 노릇도 하고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 동양에는요 사실은 지방 분권이 대체로 없는데 일본만 있습니다.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어요. 중국의 천자 하루리 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루리 냈기 때문에 천자라고 그래서 천자. 그러나 물론 말이야 영유장상이 어디 종류가 있나 장수 같은 장군이 되고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게 종자가 따로 있냐. 왕, 후, 장상 따로 종류가 있냐. 다 마찬가지다. 그런 의견은 유교의 가르침에 있지만은 신분은 나면서부터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봉건 제후가 있는 일본, 사무라이의 일본, 그거만이요. 봉건 사회의 소위 지방 분권제를 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순종할 줄도 알고 정치에 참여할 줄도 알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인의 정치의식이 그래서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임금님 평생에 한번 볼 일도 없네. 우리는 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나라도 적으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임금님 귀를 붙잡은 사람이 무슨 벼슬도 하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임금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봉건 제후 그게 이제 소위 막부로 나오다가 다시 대정 봉환 천황은 그때 이름만 전화하지 무슨 실권이 있습니까? 일본에서. 그건 이름만 그 있고요. 그러나 존중은 했죠. 그러나 일본에는 봉건 제도가 있었고 사무라이가 있었고 그들은 충성을 바치는 게 지방 분권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이 하도 커서 그저 순종하는 거. 너는 목수다. 목수 일을 하면 돼.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목수 일만 하지. 다른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목수는 훌륭해지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다 이제 민주사회를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저 아들 보고 목수가 너 임마 목수 계속하면 안 돼. 너는 반드시 대학 나오고
대통령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마 봉건 체제를 제대로 겪지 못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오늘 역사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